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평범한 여름 아침,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연락이 닿지 않던 남자친구를 찾아간 여성이 발견한 것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 얼굴에는 의문의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5일 목요일 아침,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 앞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무더위가 남아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전 8시, 이곳의 적막함을 깨뜨린 것은 한 여성의 다급한 비명소리였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최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당황으로 갈라져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다. 상황실 직원이 차분하게 상황을 묻자 은영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남자친구 집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이. 그녀의 음성은 점점 작아져 갔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남자친구 박철민의 아내가 걱정되어 아침 일찍 찾아온 길이었다. 평소 같으면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던 철민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달려온 것이었다. 강동구 천호동 빌라 3층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강동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수사과 김민수 형사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40대 초반의 김민수 형사는 15년간 형사 업무에 몸담으며 수많은 강력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이른 아침의 살인사건 신고는 언제나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특히 강도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고는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김 형사님, 현장 출동 준비하세요. 천호동 강도살인 의심 사건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동료인 박 형사, 이 형사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천호동 골목길을 가르며 울려 퍼지는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초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확보, 감식반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모든 정황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빌라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은영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집 열쇠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요. 평소에는 잠들기 전에 꼭 문자를 보내는데 어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아왔는데 은영의 진술은 중간중간 끊어졌다. 그녀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소파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철민의 시신이었다. 머리 부분에는 선명한 외상이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와 있어서. 김민수 형사는 은영의 진술을 들으며 동시에 현장 진입 전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빌라 외벽과 현관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현관문의 자물쇠는 멀쩡했고 창문들도 모두 안쪽에서 잠겨있는 상태였다. 혹시 피해자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김민수 형사가 신중하게 물었다.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대부업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김민수 형사는 피해자가 대부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금전 거래가 빈번한 업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박 형사에게 현장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감식반과 검시관의 출동을 요청했다. 실내로 들어선 김민수 형사의 첫 인상은 너무 깔끔하다는 것이었다. 강도가 들었다면 나타날 법한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나 물건들이 마구 흩어진 모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부 서랍이 열려있고 몇몇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지른 척한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네. 김민수 형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피해자 박철민의 시신은 거실 중앙의 소파 앞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머리 부분에는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듯한 심각한 외상이 있었다. 특히 김민수 형사의 시선을 끈 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진 하얀 가루였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다. 가루의 냄새를 맡아보니 세탁용 가루 세제 특유의 향이 났다. 왜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세제를 뿌렸을까?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행동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것이 범인의 심리 상태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실내 에어컨과 선풍기가 동시에 최대 풍량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시신의 부패 속도를 지연시켜 사망 추정 시각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였다. 범인이 현장을 조작했군. 김민수 형사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감식반이 도착하여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거실 곳곳에서 피가 닦인 흔적이 발견되었고 현금과 금목걸이, 팔찌 등 일부 귀중품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범인의 목적이 단순한 금품 강취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검시관의 1차 소견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인 저녁 늦은 시간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시신 냉각 효과 때문에 정확한 시각 특정에는 더 정밀한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현장 감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인간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은영의 진술에 따르면 철민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다만 대부업 특성상 돈을 빌려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간혹 마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최근에 철민 씨와 금전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히 큰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은 없어요. 다만 며칠 전에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으셔서. 아들. 김민수 형사는 이 단어를 주목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때로 예상치 못한 비극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박철민의 가족 관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 박철민에게는 25살의 아들 박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근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고 부자도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준호 씨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나요? 김민수 형사가 은영에게 다시 물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다만 아들과 돈 문제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차 할부금이나 카드값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고. 김민수 형사는 이제 수사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느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실내가 의도적으로 어지러졌고 피해자 얼굴에 세제를 뿌린 행위 그리고 가족 간의 금전 문제까지. 이 모든 정황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현장 조사를 마친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1차 수사 회의를 가졌다. 박 형사는 주변 탐문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형사는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는 14일 오전 6시경 아들 준호 씨와의 통화입니다. 통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과 마지막 통화 시점을 고려하면 준호와의 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준호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 얼굴에 뿌려진 세제 가루와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각들, 그리고 혈흔 분석이 핵심 포인트였다. 저녁 6시 김민수 형사는 하루 종일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피해자 박철민의 신상 정보와 가족관계, 그리고 대부업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강도로 위장한 살인사건.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전적 동기가 있을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아들 박준호에 대한 알리바이 확인과 최근의 부자 관계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반드시 범인을 찾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강동경찰서에서 김민수 형사는 내일의 수사 계획을 세우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천호동의 적막한 아침을 깨뜨린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제1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제2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2장 마이너스 의심의 그림자. 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강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어젯밤 늦게까지 사건 자료를 검토하며 준비한 수사 계획을 팀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 형사는 피해자의 대부업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이 형사는 현장 주변 CCTV 수집을 담당해 주세요. 저는 피해자의 아들 박준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와 아들 준호의 마지막 통화였다. 14일 오전 6시에 이루어진 10분간의 통화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준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다. 오전 10시 김민수 형사는 박준호가 거주하는 강동구 암사동의 원룸을 찾았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낡은 빌라 2층, 그곳에서 준호는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25살의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준호 씨죠? 강동경찰서 수사과 김민수입니다. 아버님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첫인상은 평범한 청년이었다. 키가 보통 정도이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 형사가 주목한 것은 그의 오른손에 감겨진 하얀 붕대였다.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촘촘히 감싸진 붕대는 최근에 상처를 입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형사를 맞았다. 원룸 안은 혼자 사는 청년의 공간답게 그리 넓지 않았지만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취업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자격증 몇 장이 걸려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버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슬픔의 표현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부분도 느껴졌다. 특히 시선을 자주 피하는 모습이나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행동이 신경에 걸렸다. 혹시 오른손은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이 질문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 이거요? 아버지를 보러 올라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차 문에 손을 찧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14일. 그러니까 그저께 오후쯤이었어요. 김민수 형사는 속으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사건 발생 당일에 손을 다쳤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어느 휴게소였나요? 그리고 병원은 어디서 치료받으셨는지요?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였고요. 병원은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해 두었다.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었다. 그는 화제를 바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평소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물론 가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제가 돈 문제로 좀 힘들어해서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요. 어떤 돈 문제였나요? 차 할부금이랑 카드값이요.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생활비도 부족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김민수 형사는 이 대목에서 귀를 더욱 기울였다. 금전적 어려움이 부자 간에 어떤 갈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4일 오전에 아버님과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평상시 안부 인사였어요. 그리고 용돈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하셨어요. 제가 너무 자주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진술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부자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준호가 사건 당일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럼 14일에 아버님을 만나러 가셨나요? 이 질문에 준호는 명확하게 부정했다. 아니요. 휴게소에서 손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 해서 못 갔어요. 다음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대답을 들으며 의심을 키워갔다. 과연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일까? 특히 휴게소에서의 사고 이야기는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자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럼 14일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집에 있었고 점심 먹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손을 다쳐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혹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글쎄요.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봤을 테고요. 집에서는 혼자 있어서. 김민수 형사는 준호와의 첫 면담을 마치고 나서 그의 진술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특히 휴게소에서의 사고와 병원 치료, 그리고 당일 하루 종일의 동선이 핵심 확인 포인트였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민수 형사는 즉시 준호의 진술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그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정형외과에 연락을 취했다. 네, 박준호라는 환자분 맞습니다. 14일 오후 4시경에 오셨어요. 오른손 타박상으로 치료받으셨고 깁스 처치를 했습니다. 병원 측의 확인을 통해 준호가 실제로 14일에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었다. 손상의 원인이 정말 휴게소 사고였는지, 그리고 병원 방문 전까지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14일 오후 시간대에 박준호라는 사람이 차 문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CCTV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내일까지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형사는 현장 주변 CCTV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빌라의 CCTV 시스템에 14일 하루 종일의 영상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상하네요. 다른 날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녹화되어 있는데 유독 사건 당일만 비어 있어요. 이 형사가 보고했다. 김민수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기계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변 상가와 도로의 CCTV들을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오후 3시 국가수에서 1차 감정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얼굴에 뿌려진 것은 확실히 세탁용 가루세제였고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해 도구가 상당히 무거운 물체였을 것이라는 소견이었다. 둔기의 형태를 보면 모서리가 있는 물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최소 5차례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김민수 형사는 범행의 잔혹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저녁 6시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1차 수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형사는 피해자의 대부업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봤는데 특별히 큰 분쟁이나 원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소액 거래였고 상한도 비교적 원활한 편이었어요. 이 형사는 CCTV 수집 현황을 보고했다. 현장 건물 CCTV는 사건 당일 전체가 공백이지만 주변 상가와 도로 CCTV는 확보했습니다. 현재 분석 중인데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강도로 위장된 살인사건, 피해자 얼굴에 뿌려진 세제, 그리고 사건 당일 손을 다친 아들. 이 모든 정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내일 휴게소 CCTV 결과가 나오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날 밤 김민수 형사는 집에 돌아가서도 사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박준호의 진술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과 당일 동선에 대한 부분이 석연치 않았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김민수 형사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출근했다. 휴게소에서 온 CCTV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9시 드디어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CCTV를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14일 오후 시간대에 박준호 씨가 주장하는 사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문에 손을 끼이는 사고나 응급처치를 받는 모습, 그 어떤 것도 녹화되지 않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순간 확신을 가졌다.
박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휴게소 사고는 손부상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던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겠군. 김민수 형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준호에 대한 심화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이 형사로부터 주변 CCTV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김민수 형사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14일 오후 3시경 피해자 집에서 약 700m 떨어진 골목길에 박준호 씨의 차량이 주차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4시경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피해자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오후 5시경의 영상이었다. 같은 남성이 검은 가방을 들고 차량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박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휴게소 사고는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사건 당일 아버지 집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내일 박준호를 다시 불러서 정식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강동경찰서 조사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박준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과 달리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박 형사도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호 씨, 지난번 진술에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준호는 여전히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자꾸만 시선을 피하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네, 무엇이든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민수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지난번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부터였다. 지난번에 휴게소에서 차 문에 손을 끼어 다쳤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게소 CCTV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다쳤는데. CCTV에는 14일 오후 시간대에 박준호 씨의 모습이나 차량 사고 상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주변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14일 오후 3시경 아버님 집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당신의 차량 사진입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더욱 작아졌다. 이건 어떻게?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김민수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후 4시경 검은 옷을 입고 아버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맞죠? 사진 속의 인물은 비록 얼굴이 완전히 식별되지는 않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 그리고 의복이 준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준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건 오후 5시경의 모습입니다. 김민수 형사가 마지막 사진을 제시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차량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이 질문에 준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조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가 스스로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저는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준호 씨, 당신이 14일 오후에 아버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계속 거짓말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네, 같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인정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김민수 형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준호의 거짓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럼 휴게소 사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손을 다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손을 다친 건가요? 이 질문에 준호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김민수 형사는 그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님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용돈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셔서. 화를 내셨다고요? 어떻게요?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건의 핵심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제가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해서 이번엔 정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억지를 부렸나 봐요. 김민수 형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부자 간의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억지를 부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목소리를 높였고 아버지도 화를 내시고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실랑이요? 준호는 이 순간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김민수 형사는 놓칠 리 없는 기회였다. 실랑이 과정에서 손을 다친 건가요? 네. 아버지를 밀치려다가 벽에 손을 부딪혔어요.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진술이 점점 사건의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거리가 있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셔서.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나왔어요. 나올 때 아버님은 어떤 상태셨나요? 화는 나셨지만 멀쩡하셨어요. 준호는 이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보였다. 김민수 형사는 준호가 아직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준호 씨,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을 받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말에 준호는 다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슨 증거물인가요? 그건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준호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묵비권에 대해 고지했다. 이제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김민수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오전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준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났다는 것, 그리고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의견을 제시했다. 네,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민수 형사도 동의했다. 한편 이 형사는 준호의 차량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오후 4시 드디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김민수 형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즉시 준호의 원룸으로 향했다. 준호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준호가 물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답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검은 운동복과 운동화였다. 이것들은 CCTV에서 확인된 옷차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옷들은 언제 입으셨나요? 김민수 형사가 물었다. 평소에 운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준호는 시큰둥하게 답했다.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발견은 침대 밑에서 나온 철제 아령이었다. 5kg짜리 아령 한 개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표면에 의심스러운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이 아령은 무엇인가요?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준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운동용 아령이에요. 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비닐봉지에 쌓여 있나요? 그냥 먼지가 앉을까 봐서요. 김민수 형사는 이 아령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표면의 얼룩들이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아령과 옷들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궁지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김민수 형사는 준호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발견된 증거물들을 제시하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아령으로 아버님을 때린 것 맞죠? 이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김민수 형사는 드디어 준호가 자백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굴지 않고 차근차근 진실을 끌어내기로 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차 할부금이 밀려서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는데 계속 거절하셔서 그날도 만나서 부탁드렸는데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고 아버지도 화를 내시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준호의 자백이 시작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준호의 말을 경청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때 아령이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요. 홧김에 아령을 들어서 아버지 머리를 때렸어요. 한 번만 때릴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욕을 하시고 일어나려고 해서 그래서 몇 번 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조사실 안에는 그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김민수 형사는 마침내 사건의 진실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범행 후의 증거인멸 과정과 강도로 위장한 동기 등을 명확히 해야 했다. 저녁 8시 긴 조사를 마친 김민수 형사는 준호를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유치장으로 보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네요. 박 형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통해 자백 내용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김민수 형사는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완벽한 수사를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범행 동기와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화요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정적인 감정 결과가 나왔다. 김민수 형사는 전화를 받는 순간 그동안의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압수한 아령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착용했던 검은 운동복에서도 동일한 혈흔 반응이 나왔어요. DNA 일치율은 99.9%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학적 증거가 박준호의 자백 내용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준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의 부인이나 번복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오전 10시 김민수 형사는 박준호를 조사실로 불러 마지막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범행 후의 행동과 증거 인멸 과정, 그리고 강도로 위장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었다.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다. 아령과 당신이 입었던 옷에서 아버님의 혈흔이 검출되었어요. 준호는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자백을 한 이후로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겠죠.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범행 후에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셔서 정말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기절하신 줄 알았는데 숨을 쉬지 않고 계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범행 후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령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집안을 뒤진 것처럼 꾸몄어요. 서랍을 열고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진술을 들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했던 부자연스러운 어지럼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금목걸이와 팔찌도 가져왔어요. 정말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현금은 얼마나 가져갔나요?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금목걸이하고 팔찌. 김민수 형사는 이 금액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런데 왜 아버님 얼굴에 세제를 뿌렸나요? 이 질문에 준호는 더욱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가루 세제를 뿌려서 가렸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대답을 들으며 준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충격과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시체가 썩는 걸 늦추려면 차갑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김민수 형사는 준호가 생각보다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완벽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진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들통이 난 것이었다. 가져간 돈과 기금속은 어떻게 했나요? 현금은 차 할부금으로 냈어요. 그리고 금목걸이랑 팔찌는 중고금은방에 팔았어요. 어느 금은방인가요? 잠실에 있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정보도 중요하게 기록했다. 작물 처리 경로를 확인하면 준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당신이 들고 나온 검은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건가요? 네. 아령이랑 돈, 귀금속, 그리고 제가 입었던 옷도 같이 넣어서 가져왔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혹시 건물 CCTV가 14일에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나요? 이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김민수 형사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준호가 CCTV 시스템을 조작할 만한 기술적 능력이나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김민수 형사는 준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팀원들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범행 과정을 정리하고 각각의 증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오후 3시경 암사동에서 출발해서 천호동 아버지 집 근처에 주차. 김민수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경 검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집으로 이동. 이때 아령도 함께 가져감. 오후 4시 30분경부터 5시 사이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언쟁. 격화된 다툼 끝에 아령으로 여러 차례 가격. 오후 5시경 범행 후 현장 정리.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집안을 어지럽히고 현금과 기금속 절취? 피해자 얼굴에 세제 살포. 오후 5시 30분경 증거물들을 검은 가방에 넣고 현장 이탈. 이렇게 정리된 범행 과정은 CCTV 영상과 물적 증거, 그리고 준호의 자백이 모두 일치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오후 4시 김민수 형사는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준호가 말한 잠실의 금은방을 직접 찾아갔다. 준호가 제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 업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이 영수증이 저희 가게 것이 맞아요. 금은방 사장이 확인해 주었다. 15일 오전에 젊은 남자가 와서 금목걸이랑 팔찌를 팔았어요. 총 8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CCTV 영상도 확인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분명히 박준호였고 그가 가져온 기금속들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좀 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가격을 깎지도 않고 바로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가격 협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이 증언 역시 준호의 당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는 증거를 빨리 처분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저녁 6시 김민수 형사는 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위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지난 일주일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완벽한 사건 조서를 만들어야 했다. 김민수 형사는 보고서에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했다. 준호가 차량 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금전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범행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도 자세히 기록했다. 이틀 후인 목요일 박준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준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고 세상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의 특성상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명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에서 박준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김민수 형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도 형사님 덕분에 정의가 구현된 거죠. 박 형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의라. 김민수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건데. 이 형사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간의 살인사건은 정말 안타까워요. 돈 때문에 부자관계가 이 지경까지 될 줄은. 김민수 형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경제적 압박이 어떻게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분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박준호는 25살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취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이 그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달 후 김민수 형사는 우연히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최은영을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직도 꿈에서 그날 일이 나와요. 은영이 말했다. 오빠가 그렇게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민수 형사는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사람 같지 않았는데. 은영이 이어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착한 청년이었던 박준호가 경제적 압박과 순간적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천호동의 그 무더운 여름날 아침, 한 통의 신고 전화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남겨진 상처와 교훈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천호동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에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한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그는 다시 한번 형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사건은 끝났지만 인간의 탐욕과 분노가 빚어낸 비극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김민수 형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지금까지 강동 대부업자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